녹화가 됐고, 제가, 네, 오늘은 그 12번째 강의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2번 더 강의하면은 강의는 이제 끝날 것 같고요. 한번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보게 생겼네요. 아쉽게 수업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요. 오늘 할 거는 플랫폼형이 이제 거의 대부분 수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5번째고요. 지난주에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퀴즈톡 관련해 가지고 했었고요.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이제 공유경제형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선택 방법에 따라서 역경매형, 뭐 팝펀딩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한국 그 영화 배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범죄도시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했고요. 오늘은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면 송영 선생님, 이세현 선생님, 이윤고 선생님 세 분 이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레볼루션 책이 있는데 그 정리를 3차례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플랫폼 레볼루션 책 소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보면 여기 그 C로켓 그 리서치 랩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튜브를 그 많이 이제 여기서 그 리서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그 여기 C로켓 그 리서치 랩의 이제 대표가 그 김경달 대표인데요. 현재 KBS 이사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이분이 쓴 그 유튜브 트렌드 관련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 책도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 트렌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앞으로 뜰 70개 유튜브 소개도 있고요. 유튜브 관련된 그 책도 내셨는데 여기서 그 나오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그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여기 이제 그 이메일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 괜찮게 좋은 자료들이 가끔씩 보일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뭐 그 영향을 주는 사람, 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활동하다가 TV나 뭐 언론 쪽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요즘에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면 엄청나게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 팔로워를 거느리고 그러면서 셀럽이 되죠. 그래서 제작자이자 뭐 유통 플랫폼이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인플루언서 특성을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그 소비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배우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KBS의 개국 콘서트도 폐지한다고 잠정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개그맨들이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활동 훨씬 더 그 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수들도 있을 거고 그 먹방하는 뭐 유튜버도 있을 거고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의 그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인기를 끌어서 셀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구독자가 엄청 뭐 100만, 뭐 200만 뭐 이렇게 갖고 있는 플랫폼 스스로가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다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를 본 건데요. 여기 이제 100억 그 달러죠. 그 1빌리언이니까 여기 50억 달러. 그래서 그 낮게 볼 때는 그 50억, 크게 볼 때는 1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규모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단계를 6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캠페인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일정.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대도서관이 쓴 그 제목이 나는 17억을 번다. 뭐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일한 날짜를 정해놓고 동일한 시간에 꼬박꼬박 올려줘야 된다. 그거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유튜브 팔로워들이 떠나간다.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플랫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제 유튜버들이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이용할 건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인플루언서를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인플루언서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콘텐츠를 게시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단계를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여기에 28개로 정리를 해놨던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블링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각 특성들이 있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마케팅 하시는 분이 현재는 제가 알고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광고 쪽에서는 좀 활용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뭐 이런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블링이란 거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인플루언서별로 구독자가 얼마며 그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쓰려면 평균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독자가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겠죠. 여기 같으면 이제 빅히트 레이블을 갖고 있는데 요즘 뭐 방탄 핫하잖아요. 그쪽 레이블을 통해서 하려면 평균 광고 단가가 5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여기 뭐 구독자 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금액들이 달라질 겁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15초짜리 하나가 프라임 타임에 한 1,500만 원, 그 중간 광고로 가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거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 광고 한 번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이 광고 단가들이 엄청나게 큰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이 빅히트 레이블이고 2등이 이제 블랙핑크고요. 뭐 3등이 이제 방탄 TV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데 이 차이가 엄청 크죠. 여기 구독자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항상 이쪽 업계에서 보면 1등과 2등은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카카오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다음과 이제 네이버 시절에 네이버 광고 총 수주량하고 그 다음 광고 수주량을 보면 2배 이상 훨씬 더 낮죠. 그것처럼 이쪽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는 1등과 2등의 뭐 이건 차이는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이 등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블링에 가서 누구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가입을 하면 무료로 가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하면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이건 이사회 가지고 나온 건데요. 예상 광고 단가 얼마, 예상 CPV는 얼마, 뭐 이런 형태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그 단가를 서로 정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누가 많이 들어오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직업, 뭐 소득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를 가지고 내가 타겟팅을 해서 마케팅을 할 거면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어떤 타겟층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요 인원에 따라 가지고 구독 인원에 따라 가지고 이 클릭률이 달라진답니다. 그렇긴 하겠죠. 워낙 여기 많을수록 클릭률이 떨어지겠죠. 인원이 적으면 클릭률이 높아지고 이건 뭐 당연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이런 비율들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많은 인원을 쓸 때는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비율이 떨어진다 그래도 워낙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소셜 플랫폼에서 그 미국의 이제 마케터들이 어떤 그 플랫폼을 쓰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7%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형태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든 현재로서는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그 미국 마케터들은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용원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기서 얼굴을 뵙네요. 잘생긴 얼굴 좀 잘 보여주지. 인사 좀 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안 들리는데? 안 안녕하세요. 들리는? 예, 김영원입니다. 요즘 그 광고 업무 때문에 엄청 바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또 오신 분 있나 보자. 이용구 선생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무실이신가요? 배경을 다른 거 놓으셨구나. 예,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밖이라서, 예, 소리를,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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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배경을 밖에 해놨는데요. 그 머리만 이렇게 지금 그 티가 좀 이렇게 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다음 다시 넘어갈게요. 아니 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없으실 것 같은데 현재 그 직업상으로 이렇게가 있다는 것만 하시고요. 저 블링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의 현재 그 광고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료가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캡처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지금 들어가면 또 다른 데이터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보 선택 방법에서 필터형하고 고객 참여형, 리스트형이 있는데요. 필터형은 여러 정보들을 필터를 해서 정말로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고객 참여형은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제시도 하고 뭐 그런 거고요. 리스트형은 여러 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필터형에서 그 바이카가 있는데요. 최은석 선생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단 끊어놓을게요.
정현 선생님 중간에 이제 공유라고 누르시고요. PT 자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정현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까는 소리가 잘 들렸는데. 선생님 잘 안 되시면요. 한번 로그 아웃 했다가 들어오시면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현 선생님 들리세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로그아웃 했다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빠져나가셨고. 조은태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뒷배경이 되게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 기능 좋더라고요. 한번 써보십시오. 거의 찾아야 되는데, 예, 기타 작업에 가시면요. 네, 거기 이제 배경 효과 표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미난 기능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 다 오셨고, 나가는 중으로 됐네. 안 들어오시지? 들어오셨네요. 안 들려요. 정 선생님 안 들립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시작할 때 했었는데. 살짝 들립니다, 이제. 안 들린다. 지금도 다 연결 상태가 안 좋은데요.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이제. 준비하시면서 잠깐 말씀드린 어쨌든 바이카는 중고차 거래하는 사이트인데요. 토요일 날 보니까 차량 등록 대수가 한 7만 3천 대고 등록 현황을 보면 딜러도 한 6,400명 이 정도 되던데. 송혜 선생님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자료를 아까 제가 여기 네? 또 안 들리는데.
공유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른 거보다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문제인데 지금. 안 들리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목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제가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는 잘 보였는데 어쨌든 제가요 이거를 그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 그럴까요? 송혜 선생님 말씀 들리세요?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나?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송혜 선생님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금방 해결이 안 되시나 보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거를 저기 할 테니까 이세현 선생님 먼저 하시는 걸로 하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세현 선생님 한번 먼저 해주실래요? 아, 네,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를 해서 너무 들리세요 이제? 아, 예, 들려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세현 저기 소영 선생님 먼저 오셨으니까 이거부터 하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예. 예, 1번 화면 해주시면. 네, 1번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그 제목에서 숨기죠. 어떤 회사냐, 중고차 팔아주는 회사. 정확히 그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앱 기반, 다른 앱 기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어요.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 차를 팔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어디다 팔까 하는 보통은 주변 고민을 통해서 중고차 사장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딜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딜러가 있으면 그 딜러를 통해서 팔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잡음이 심한데 혹시 그 핸드폰, 이어폰 좀 끼고 하실 수 없을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아요? 예. 예, 예. 저도 이제 2번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첫 경험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전에 타던 차보다는 훨씬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좋은 차를 나도 샀다는 그런 어떤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저에게 차를 팔았던 그 딜러한테 그 전에 탔던 차를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딜러가 그 통장에 찍어준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차였는데 그 30만 원이 차이가 크네요. 찍혀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딜러한테 좀 그 차를 사면서 좀 가격을 깎긴 했는데 깎은 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사기를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쓰라린 경험이었고요. 한 4년 전쯤에도 그 타던 차를 팔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정식 대리점의 딜러에게 제가 제 차를 구입한 그 대리점의 딜러에게 이제 맡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엔카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서비스 통해서 또 이제 가격을 좀 제가 좀 알아봤고 그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서 그 딜러에게 넘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가격을 받고 제가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싸게 팔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시세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고배드림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얼마에 그 나랑 같은 차량 매물들이 나오는지 정도 정확한 시세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그 어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걸 팔아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보배드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가격은 그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판매자가 손에 거머쥐는 수 있는 그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중고차를 팔 때 제 값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손해보지 않고 중고차를 팔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업체가 이런 바이카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정확히 안 나오는데 2014년도에 홍보 기사들, 그 바이카를 홍보하는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2014년 6월 무렵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도식을 교재에 나온 대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판매자가 중고차 매물 정보를 바이카에 제공을 하면 바이카는 딜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딜러는 바이카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가 바이카의 주요 수입원이고요. 그럼 이 바이카가 딜러와 판매자를 중개해주는 최종적으로 그 맨 위에 선 보시면 판매자는 그 과정을 거쳐서 딜러를 선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딜러는 판매자에게 구입비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자, 이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되고, 그걸 하면서 판매자와 연결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시간 경매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카 이용을 원하는 중고차 판매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이렇게 찍은 사진 4장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 경매에 올라가고요. 경매는 2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바이카를 이용하는 전국의 딜러들이 와서 실시간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입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딜러가 낙찰받는 구조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그 참여 딜러가 몇 명인지, 현재 가장 비싼 가격, 또 입찰가가 얼마인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 제시된 가격은 판매자에게 오는 가격입니다. 보배드림 같은 데 보면은 중고차 가격 쭉 나오지만 이건 중고차 판매가고요. 그거와 달리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입찰가 판매자 수중에 들어오는, 입찰가니까 판매자 수중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판매자가 따로 바이카에 내는 비용도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카 수입원은 딜러가 낸 수수료, 어쨌거나 입찰가가 공개가 되니까 이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내가 받게 될 돈의 액수도 어느 정도 추정이 정확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글씨로 투명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찰을 원하는 딜러들이 제시한 가격,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딜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고가 견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게 바이카의 핵심 제공 가치라고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딜러, 그것도 전국의 딜러들이 바이카를 통해서 판매자를 찾아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입찰 시세표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중고차 매매 시장의 한계점에 주목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중고차가 제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카를 선택해야 하는 3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카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바이카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초 실시간 경매 어플이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편리함. 사진 4장만 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차량을 등록하는 데 걸린 시간이 4분밖에 안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딜러 입장에서도 매입할 차량을 찾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거나 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드림 같은 기존 거래 사이트는 연회비도 내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카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서만 그 거래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그 수수료만 낸다는 점도 강점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찰 완료 후, 입찰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 입찰가 딜러 3명으로 추리는데요.
페이지에 나오는 그 Q&A 중에서 하나를 따온 겁니다. 최종 금액을 확인한 뒤에 판매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딜러 선택을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즉 어쨌든 그 최종 금액을 그 판매자, 그 고객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확인 부분 관련해서 이게 내가 그 딜러가 제시한 금액, 그 가장 높은 그 입찰가일 텐데, 어쨌든 그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내가 좋은 가격에 파는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나. 아까 기존 중고 매매 시장은 그 시세가 불투명하고 바이카는 투명하다. 딜러들이 입찰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걸 보면서 든 의문이 결국 그 입찰가도 최고가라고는 해도 이게 시세보다 더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결국 판매자가 또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고배드림 같은 데 들어가서 대략적으로나마 대조를 좀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제가 그 적정 금액 여부 판단은이라고 표현을 써봤는데, 어쨌거나 공개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딜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가 견적으로 판매해 드린다는 그런 바이카의 핵심 제공 가치를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위에 문구는 이따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부터 좀 보시면 3명을 일단 최고가 입찰을 한 그 딜러 3명을 일단 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자신에게 접근한 딜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카는 차량 판매자들, 즉 이 소비자들이 딜러에 대한 후기 그리고 평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후기가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도 많이 후기를 봅니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기존 유저들이 등록한 후기하고 평점을 바탕으로 이 거래할 딜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후기라든가 평점, 딜러의 등급을 보고 최고 입찰가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한 딜러보다 오히려 2위나 3위를 입찰한 딜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바이카의 중고차 거래 시스템이 중고차 판매를 희망하는 유저들에게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인 중고차 거래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게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으로 신뢰도를 꼽고 있는 건데요. 차를 팔고자 하는 고객하고 차를 사고자 하는 딜러를 연결해 주죠. 바이카를 통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고, 또 그 중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딜러, 또 그 중에서도 입찰 완료 뒤에 고객이 선택한 딜러에게만 고객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맨 위의 문구처럼 필터형 경매 플랫폼이다. 딱 맞는 사람을 걸러서 찾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깊숙이 바이카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딜러를 연결시켜주는 모델을 구축한 거죠. 근데 이 바이카 홈페이지를 제가 좀 몇 번 수시로 들어가 봤는데, 등록 현황을 보니까 5월 12일 날 누적 차량 등록 개수가 73,404대였는데 2주 뒤에 보니까 73,461대였어요. 입찰에 참여한 딜러 수도 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산수를 해봤는데, 일일 평균 등록 차량이 4대꼴로 늘었고 참여 딜러는 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래가지고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모델로 이 사업을 유지가 가능한가 싶어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 한 군데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인이 다니는 회사인데요. 마이뱅크라는 회사인데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그 고객이 이 업체 마이뱅크에 제공을 하면 이 마이뱅크의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은행들, 국내 굴지의 은행들까지 대부분 회원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이자율이 낮아야겠죠. 은행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제일 부합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을 연결시켜주는 이때 은행이 낸 수수료가 핵심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바이카하고 비슷해요. 고객은 그 은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 회원사 은행을 많이 확보해서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이게 고객하고 은행을 연결시켜주는 모델을 구축한 거잖아요. 연결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바이카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구축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성사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객은 낮은 이자율을 원하고 은행도 거기에 부합을 해서 해야 하긴 하는데 둘 다 원하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그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서로 윈윈하기 어렵고 꼭 이게 성사돼서 수익을 낸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다. 회원사 등록은 그 다른 은행들이 다 마이뱅크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꼭 그 최저가 이자율로 주겠다는 그런 경쟁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제살 깎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으로까지 그 쭉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이카 사업도 이렇게 좀 잘 번창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이게 마이뱅크 알아보고 좀 알아보려니까 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공식 사이트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밖에 없고 거기에 기업 정보 같은 것이 좀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홍보성 기사도 2014년 초창기에 그 몇 건 외에는 이후 전혀 없고 그 공식 블로그라든가 그 후기 같은 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게시물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실시간 경매, 필터형 경매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 모델 하나 갖고 수익을 내서 성장해 가는 게 좀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역경매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바이카가 역경매 모델이다 이런 설명이 그 교재에 나오는데 역경매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최저가 상품이 바로 검색이 되잖아요. 구매자가 등장해서 판매자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주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 역경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이카는 고객이 팔고자 하는 위치에 있고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한 딜러를 낙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역경매는 내가 아는 역경매는 좀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이뱅크하고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카가 좀 어렵겠구나, 어렵게 한 요인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재도 보면 초반에는 이 바이카가 중고차 거래에서 더 나아가서 중고차와 자동차 전반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나름 그 초창기에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홈페이지 어딜 들어가도 이런 설명이나 상품, 서비스가 없어요. 다른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카는 제가 발표를 맡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좀 바이카라는 업체를 몰랐거든요. 그 원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소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그 엔카나 다른 큰 업체들을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떡하니 그 바이카의 비즈니스 모델 어쨌든 이 모델을 구축한 게 바이카가 최초라고 하니까 이 업체들이 후발로 그 서비스를 이렇게 그 제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덩치가 큰 기업들이 따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규모에 좀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저가항공사가 처음 나왔을 때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한성항공이라는 그 저가항공사였습니다. 그 국내 처음 그 저가항공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성항공이 그 회사가 그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1년 동안 무사고로 운항하면 정식 항공사로 그 자격을 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놓고 1년 동안 그, 그 운항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못했어요. 결국은 망했는데 그 대한항공이 이 저가항공에 뛰어든 게 가장 큰 그 실패 원인이었거든요. 큰 회사들이 뛰어들면 그 아이디어 하나 갖고 시작한 그 작은 업체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카를 좀 살펴봤는데 실시간 경매 이 바이카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바이카 모델을 그대로 따다 쓰고 있었고 그 신청 시간이 바이카 같은 경우에 4분이었는데 여기는 1분이래요. 예. 아무래도 여기가 등록된 딜러 수도 많고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후기도 엄청나게 여기는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엔카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가 그 개인 간 거래입니다. 개인 간 거래. 딜러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인데 아무래도 딜러 없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더 받고 내 차 팔기라는 이 홍보 문구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더 좋은 서비스들이 이제 물론 그 뒤에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 바이카의 모델이 얼마나 좀 힘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루 평균 50만 명 방문한다고 그 두 번 오른쪽에 있는 그 하루 평균 50만 명 방문이라고 써 있죠. 개인 매물 거래량이 월 5천 대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배드림도 들어가 봤는데 보배드림에도 이 바이카 모델이 제공하는 실시간 경매 서비스가 언제 시작된 건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비즈니스 모델, 바이카 모델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필터형인지 역경매인지 이해하고 또 뭐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이 씁쓸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엔카 경쟁력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기들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나름 좀 쉽게 듣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발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발표 그 준비 과정도 아까 좀 녹록치 못했고 좀 시간을 지체해서 좀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점이나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같이 좀 토론하시고 교수님 확인도 좀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 의견을 구할 시간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땡큐. 예, 땡큐. 그 역경매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예. 보통은 이제 상품을 팔 때 그 기업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그 경매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 이제 경매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 그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물건을 계속 업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그 반대로 가격이 낮아가는 거를 역경매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개념이 안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 반대로 물건 그 경매를 붙이는 게 반대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현지 시스템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는 별도로 뭐 톡이나 이런 쪽에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아서 지금 그랬고요. 저기 이세현 선생님 바로 좀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에 놓은 거
필터형하고 경쟁형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참고로 좀 이 선생님 그 띄우시기 전까지만 설명을 더 드리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을 이제 필터형이냐 경쟁형이냐 이렇게 해놨는데 케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등록을 시켜놓고 거기 이제 그 들어와서 누구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회사고. 이 선생님 그 되셨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 저널리즘 전공하고 있는 이승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발표할 회사는 스레들리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스레들리스가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회사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스레드라는 단어와 스레드가 없다라는 리스가 가지고 스레들리스라는 회사 이름이 정명이 됐는데 실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는 티셔츠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시 없이 뭐 티셔츠를 만든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새로운 창조 경제를 지금 이 회사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느낀 거가 뭐였냐면 그 대통령에서 그 한강을 팔아가지고 그거로 옛날에 그 봉이 김선달이 떠올랐고요. 날로 먹는 회사였습니다. 회도 있고 육회도 있고 석화도 있어요. 이게 왜 날로 먹는 회사냐? 디자이너가 없는 의류 회사입니다. 보통 의류 회사라고 하면은 그 많은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많은 디자이너가 있더라도 그 매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 그런 시안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낸 그런 날로 먹는 창조 경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역을 하면은 왜 날로 먹냐면은 이 회사는 단 $1,000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2000년도에 제이크 니켈이라는 사람이랑 제이콥 워트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했는데 자본금이 단돈 $1,00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씩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린 게 지금 현재는 직원 수는 약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50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서 회사 1인당 그 자본 창출 능력이 1인당 5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 회사의 마진율이 공식적으로 뭐 밝혀진 건 없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기사에 노출한 거 보니까는 약 한 마진율은 한 30% 정도의 엄청난 마진율을 남기는 그런 날로 먹는 회사가 스레들리스였습니다. 또 이 단돈 $1,000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버켓핏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버켓핏이라는 회사도 보면은 이 스레들리스랑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의 회사인데요. 이게 아티스트 디자인들을 전문으로 한 신발 회사입니다. 왜 이 회사를 인수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또 날로 먹는 창조 경제 회사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티셔츠라는 제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아이템이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듀케이션 상품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않았나 라는 요인으로 사이트인데요. 모든 티가 15불입니다. 15,000원에 이런 티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남자들을 위한 샵이 있고 여자들을 위한 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참 너무너무
보시면은 상품이 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티셔츠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상품 구성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밑에 쿠션도 보이고요. 여기는 아트월이라고 해서 액자처럼 디자인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이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디자이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고 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이 자기네 디자인을 올려놓은 건데요. 수학 가지고 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디자인을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평가를 받고 디자인 평가를 받고 올려놓은 거고요. 조그맣게 보이는 이 사진은 평가 받으려고 그냥 벽면에다가 올려놓은 게 아니고 자기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제품 들어가지고 착용사까지 가지고 저는 이런 일부 고양이 이런 보통 그런 후지산을 배경으로 아이스크림 이런 디자인이 약간 그로테스크한 고양이 디자인. 이 화면은 디자인을 정연을 하는 항목에서 들어가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여러 가지 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같고요.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요.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이세훈 선생님 잠깐만요. 그 네. 혹시 그 핸드폰 이어폰 좀 써주실래요? 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가지고요. 저 핸드폰이 아니고 컴퓨터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도 그 이어폰을 끼시면 네네네. 지금 컴퓨터 바로 저게 아니고 잡음이 너무 심해요. 혹시 그런가요? 핸드폰 이어폰 없으세요 지금?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조용하게 차분하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페이스북 아이디 같은 거로 이제 이 회사에 로그인이 가능한 게끔 사이트 구축을 해놔서 굳이 따로 로그인을 안 해도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 디자인 경연을 할 수 있고 상품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금 잡음은 제 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분 잡음.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을 제품 기획이라든지 이런 생산 과정을 같이 이제 고객과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그런 디자인 경영 기주 개최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공모를 하는데요. 디자인들이 평가받기 위해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디자인 개수가 매주 한 1000개 정도의 디자인이 올라오고 연간으로 치면 약 5만 개 정도가 사이트에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예전에는 한 $2,000 정도 상금을 주고 $500 정도의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그리고 티켓 같은 것에 매진하면은 재생산 했을 경우에 또 약 500불 정도를 이렇게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재생산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익도 보면서 그런 정책들은 부담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이제 디자인 시안들은 이런 회원들이 한 수백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서 평가를 받아서 한 1점에서 5점 정도까지의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들을 보고
옆에 별표를 5개를 준다든지 1개를 준다든지 해서 이제 평가를 줘서 그게 일주일 동안 이제 공모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종합해서 1등을 하게 된다든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티셔츠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가장 원하는 취향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경합하면서 최종 디자인이 결정이 된 것들이 서로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서로 제공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고객의 선호라든지 의향이 확실히 반영된 상품만을 제작을 하는 거지 팔리지 않는 선택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상품화되지 않죠. 보통 디자이너들이 이런 상품 공모를 위해서 디자인을 올리게 되면은 한 90일까지는 그런 자기 저작권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90일이 지나야지 자기의 저작권을 인정을 다시 회수받을 수 있고요. 채택이 되게 된다면 그 회사와 같이 기속을 해서 로열티를 지금 한 20% 정도 해서 상품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요 예측을 포함을 해서 마케팅 수립 과정에 고객 의사가 직접 반영이 되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은 맨 처음에 이제 티셔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후드티, 목도리, 가방, 신발,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쿠션, 액자, 식탁보 이런 각종 디자인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신발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 회사 보다가 신발을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신발에다가도 이렇게 디자인 넣는 걸 봤는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특수성이 있고 기능이라든지 아무래도 디자인만으로 팔리는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신발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조설하다 보니까는 신발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를 보고서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뿐만 아니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발 회사를 인수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접 판매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평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참가비 같은 게 없이 그냥 공짜로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봤던 디자인의 시제품 사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하면은 시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기념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아까 봤듯이 고객들이 알아서 다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홍보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투표 받으려고 자기 지인들한테 좀 별표 찍어달라고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전혀 홍보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기사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런 불필요한 사실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이 없음으로써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한 30%의 마진율을 실현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또 핵심 자원인데요. 핵심 자원으로는 제품 기호와 시장 요구를 티셔츠 디자인에 충분히 반영을 해낸 그런 경쟁력 있는 구매력이 충분한 그런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훌륭한 자원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집단 참여 구성원 자체가 핵심 자원입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이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들로만 해서 이제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보통 전문적인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뭐 전문가부터 취미로 즐기는 뭐 일반인 아니면 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 누구나 다 같이 디자인에 관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누구나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이 뭐 이렇게 디자인에 참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것, 이런 선택을 주는 것이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또 이 회사의 핵심 자원이고요. 또 이런 개발 과정에 직접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참여를 하는 이런 소통을 하는 그리고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들이 또 높은 경쟁력을 창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또 핵심 공정인데요. 또 고객과의 동반 성장, 그리고 의사 결정이라든지 고객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의 공정 플로우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선정된 작품의 상품과 상품권 이런 것들 옛날 수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었던 예전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 공정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적 관리 자원조차도 고객과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날로 먹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아까 지금 그 수익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마켓, 온라인 몰 이런 걸로 해서 수익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선택되어진 디자이너들이 우리나라 보면 메이크샵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개개인의 그 디자인 몰을 만들어줍니다. 메이크샵이랑 비슷한 그 온라인 샵을 구축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도 분명히 또 판매 수익을 발생을 하겠고, 또 이런 영세 디자이너들의 그 오프라인 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아카데믹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디자인의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테마 등을 같이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상품 검색에도 굉장히 최적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의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회사와 개인의 그런 그 상업적인 수익 쉐어 외에도 그 실력 있는 그 무명의 디자이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길을 열고 장을 열어준다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누구나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놀이터 같은 유쾌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회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이 고객 참여형이 뭐 여러 가지들인데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 그 넣어놓은 뭐 비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개인들이 자기 어떤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모델들이 잘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여기 이인구 선생님 카작 그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바로 공유해서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외부인데 이렇게 소음이 들리거나 하시진 않죠? 혹시나?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네.
혹시 보이세요? 제가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공유했거든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직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사각이 보이네요. 홍기삼 선배는 보이시고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네네, 보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맡게 된 거는 이제 리스트형 정보 제공 플랫폼 카닥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개인적으로 저도 재밌게 공부했던 회사입니다. 일단 이제 회사 소개를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F2 마켓을 이제 그 시도한 회사로 보면 되고요. 2012년 11월에 이제 다음 사내 벤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13년 2월에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거래 10억 원, 그러니까 이제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누적 앱 설치 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160만, 거래액은 800억 원으로 커진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차량 이제 부품 수리를 시작으로 했다가 이제는 이제 차량 관리 서비스, 뭐 엔진 오일 교체, 자동차 부품, 소모품 분야까지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00여 개 이상의 그 수리 업체들과 이제 제휴를 맺고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2018년 11월에 전략적 투자자로 GS 칼텍스하고 그 경기도 고양에 신개념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카닥 주유소라고. 이게 카페와 세차 그리고 정비소 등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이게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사용자 이제 제가 만약 차가 이제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진을 전송하면 이 카닥에서 이제 제휴된 수리 업체한테 그 견적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 수백 개의 견적 업체들이 견적서를 주면 사용자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싸게 견적을 낸 사업자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 제공 가치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 이게 사실은 차를 수리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사실 수리업체랑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정보 비대칭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게 수리업체마다 갈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복잡한 업체 정보와 견적서 전달을 넘어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 채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정비소 개별 상담은 물론 예약 결제까지 앱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자원은 그 자동차 수리 견적 중개 시스템, 사용자들이 수리한 부분의 사진을 올리면 정비업체들이 수리 내용과 비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카닥 사용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후기. 이 정비업체가 사실은 가격만 싸게 올린다고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게 아닌데, 이제 수준이랑 친절도 뭐 이런 실질 정보까지 이제 사용자들만의 후기를 올려서, 그래서 제휴 정보 제공 업체 제공 정보하고 사용자 제공 정보까지 해서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게 이 카닥의 큰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공시를 보면 아직은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단기 순손실을 적자를 냈지만 이제 주요 자동차 수리업체들과의 제휴,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 관리 서비스, 카닥 워시,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카닥 테크샵,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카닥몰이라고 차량 용품 하는, 그리고 카닥픽이라고 중고차 매매까지 하는 서비스까지 넓혔거든요. 이런 그 서비스를 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기 순손실을 적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톤 파트너스나 카카오 인베스트먼트한테 지난해 50억 원 투자를 유치받았고, 그 주주 현황은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27.8%, 그리고 케이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PF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38.2% 주주 현황은 있습니다. 이게 이준호나 한현철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준호 씨는 이제 카닥 대표인데 아마 창립자로 보입니다. 그 외부의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면서 그래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프로세스를 보면 의뢰자가 이제 수리가 필요한 차량의 사진을 그 앱에 업로드를 하면 제휴업체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수리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러면 의뢰자들은 여러 업체들의 견적서와 이전 사용자들 후기를 참고해서 수리업체가 선택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개인 업체 수리 의뢰 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했다는 게 가장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카닥 서비스 사례인데요. 이게 앱으로 실제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넣고 하면은 나오거든요. 이게 뭐 각자 수리업체에서 비딩 하는 거죠, 비딩.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내 집에서 가깝고 그리고 좀 후기를 보고 여기는 괜찮게 하고 뭐 바가지를 안 씌우는구나.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그 정비업소면 거기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이 카닥의 이 영향이 뭐냐면 이 보험개발원이라고 이제 보험사들 이 보험료 요율을 이제 산출하고 해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카닥을 처음으로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 AOS 알파라는 서비스를 그 이달 초에 그 올해 초에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개념은 다르지만 일단 그 카닥과 비슷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그리고 그 차량 사고 난 거를 찍어서 보내면 이걸 AI가 그걸 이제 부품 종류나 손상들을 판동해서 예상 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해서 그걸 이제 보험사가 이거는 얼마 정도 이제 보험금을 주면 되겠다라는 시스템까지 지금은 이렇게 오게 된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로 카닥이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는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들려요, 교수님. 안 들려요. 제가 또 꺼놨구나. 예. 죄송합니다. 재미난 모델을 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런 이제 서비스가 나오면은 보험개발원도 빅데이터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그 보험 쪽에서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고 나서 보면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다 뭐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누가 그 경영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 모델이 현재 이제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 모델은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특히 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펼쳐갈 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델이 되게 뭐 현재는 아직 수익이 안 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어디에 찌그러지면 이거를 정말 맡겨야 될 건지. 저도 가끔 물어보면 어디는 뭐 문짝을 다 바꾸라는 동, 어디는 뭐 조금 페인트가 나가도 뭐 다 전면을 다 이제 도색을 새로 해야 된다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가서 뭐 락카 갖고 간단히 하면 일단은 뭐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는데, 여기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런 리스트들이 쭉 쌓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쌓인 중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나랑 가까운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리스트형이라고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 코멘트를 못 받았는데 죄송하고요.
그 오늘 하려고 했던 이 그 플랫폼의 성공 방법은 그냥 간단히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합쳐서 하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뭐 그 우버가 지금 문제는 되고 있지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이 그 파기적인 혁신을 몰고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플랫폼하고 파이프라인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파이프라인이 플랫폼을 다 잡아먹었었죠. 그 성장도 못하게. 그런데 점차 지나면서 역전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창조 인프라, 유통 채널, 조정 메커니즘이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이제 성공 모델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제 지각 변동, 가치와 자산이 이제 처음에는 한 몸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모델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개를 이제 다시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장도 이제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혁신을 하지. 혁신을 위한 파괴자가 되나. 요즘 뭐 넷플릭스 제가 쓰면서 이제 디스럽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그 플랫폼 미국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간단히만 했는데 다음 주에부터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쨌든 그 중간에 너무 연결이 잘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성화 선생님, 최원 선생님, 이훈정 선생님이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분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쫑파티 안 하나요? 코로나 끝나고 한번 모이시죠. 네. 오셔서 쫑파티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모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먹나요? 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가을에 또 2차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된다는 말도 있고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상황을 보시면서 그때 한번 쫑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